저는 그 1998년부터 그 20년간 이렇게 기후변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후변화 현장은 한마디로 우아한 곳이 아닙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제 후배 중에 저 나이가 41살인 이영수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이영수는 과거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귀농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 귀농을 해서 곶감을 만드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빚쟁이가 됐습니다. 왜 이영수는 부지런한 우리 농민 이영수는 빚쟁이가 됐을까요? 2015년도에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그거 아십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다고 했으면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제 나이만 돼도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2년 전 기억을 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근데 그 해 2015년도에 비가 40%밖에 안 왔습니다. 내려야 될 비에. 그래서 이영수는 빚을 냈습니다. 은행에서 7천만 원 빚을 내서 우물을 팠거든요.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서 감을 키웠죠. 근데 문제는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감을 깎아서 이렇게 창고에 말렸습니다.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해 10월 달,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곶감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상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인건비까지 했더니 그해 영수 씨한테 들어온 돈은 얼마? 마이너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영수 씨가 만일 이게 없었다면 바로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돈을 좀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영수는 1억 3천만 원이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했더니 답이 나와버렸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후변화. 그죠? 자, 그 기후변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올해 7월 달의 모습입니다. 올해 이렇게 가뭄이 심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조금 나십니까? 이게 농촌의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농촌 도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물 털면요 그냥 수돗물이 쫙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가뭄이 심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피해가 심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댐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에 사는 사람들, 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물을 자기가 썼거든요. 그 물. 근데 요즘 댐의 물은 누구 것입니까? 수자원공사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써야 됩니다. 그 물의 대다수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농촌은 이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도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작년 여름은 어땠습니까? 무척 더웠죠. 3주간 이상 진행되는 폭염. 그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염의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작년 폭염은 견딜 수가 없는 폭염이었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원래 저는 에어컨을 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이 너무나 더웠어요. 제 처가 아니 여보, 그 에어컨을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어컨이 너무나 밀려 있어갖고요.
가져온 게 20일 뒤에 가져왔더라고요. 폭염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작년에 저만이 아니고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과거의 폭염은 어디서 왔느냐? 과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줬습니다. 익숙하죠? 북태평양 고기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 아주 생소한 얘기를 하는 상황에 들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열적 고기압이라는 말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건 처음 듣죠? 열적 고기압은, 열적이는 열이 축적이 된 히트돔입니다. 저기서 보면, 이렇게, 몽골 쪽, 이게, 작년, 한국기상학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10월 30일 날, 작년에 몽골과 중부 유라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죠. 여기서 발생한 사막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게 북서풍을 타고 그냥 한반도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이 현상은 아시아에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있었느냐? 유럽형 폭염입니다. 유럽에서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유럽으로, 사하라 사막의 열기가 유럽으로 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열적 고기압, 히트돔, 영어로 히트돔. 풍선처럼 이렇게 열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적 고기압이라는 것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올해 마찬가지로 이 열적 고기압이 한반도를 또 때렸습니다. 근데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큰 이런 벽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몽골에서 사막화되어서 내려온 이 열적 고기압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반도에 딱 가둬준 역할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어째서 아시아에 유럽형 이런 폭염이 생겼을까요? 또 사막화라고 하는데 한번 그 얘기 지금부터 해봅시다. 제가 이분이 마리아 네이라라는 그 세계보건기구의 환경 담당 국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2030년, 50년 되면 해마다 25만 명이 바로 이 히트웨이브로 폭염입니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 유럽형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25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 저도 이제 2030년도가 되면 노인이 되거든요. 저도 그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괜찮으십니까? 그죠? 한번 걱정되시죠? 이게 열적 고기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그 영수시가 이런 기후변화로 빚쟁이가 됐고 또 이제 작년처럼 올해 이런 폭염이 진행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1도씨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도씨 상승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1도, 그거 뭐고요. 그 1도 여름 30도 이상 오르고 겨울은 한국에 뭐 10도 이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40도의 온도 차가 있는데 1도가 어점이야. 근데 그럴까요? 1도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의 어떤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 보여주려고요. 하루 종일 이거 작업했거든요. 하루 걸려갖고 이거 통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세계 온실가스가 발생한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1990년대 220억 톤이 220억 톤입니다. 2010년 넘으면 320억 톤으로 100억 톤이 늘어납니다. 근데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어디서 늘어났을까요? 그죠. 저 그래프를 올린 것은 아시아의 힘입니다. 아시아, 여기 보십시오. 100억 톤 올라간 것은 유럽은 76억 톤에서 62억 톤으로 해서 14억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57억 톤에서 153억 톤, 100억 톤이 늘어났습니다. 100억 톤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어째서 1990년대, 1980년대 우리가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답은 온실가스가 늘어난 겁니다. 100억 톤 이상.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온실 1도 오른 이유가 세계가 지금 100년간 1도가 올랐습니다. 평균 온도가 지구상 1도가 올랐는데 이게 1년간 3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20억 톤 이러면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죠? 1억 톤도 감이 잘 안 오는데, 그죠? 내가 돌을 1억 가지고 있어도 1억도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320억 톤은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제가 청계천 물을 하루에 청계천 물이 얼마나 흘러갈까라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알면 제가 당장 책 하나 드릴게요. 6만 5천 톤입니다. 그러면 320억 톤은 얼마냐? 청계천 물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348년 동안 흘러가야 되는 물입니다. 1348년을 지금부터 뺐더니 670년 정도입니다. 그럼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된, 통일신라 시대가 66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한 거죠. 역사 공부를. 근데 통일신라가 시작된 이래로 청계천 물이 흘러간 양이 지금 공기 중에 매년 대기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 효과를 일으켜서 햇볕이거든요. 문제는 햇볕이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이산 온실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냐? 제가 이거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혔거든요. 하루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4,000개가 폭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에너지가 지구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나라로 한번 여행해 봅시다. 자, 온실가스가 어디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주로 2000년도 이후에는 아시아, 그죠? 아시아인데, 그러면 아시아에 여러분 이 나라 하면 아시아 저 다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한 나라 보여드릴게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뭐죠? 버마. 버마면 영화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콰이강의 다리. 콰이강의 다리를 안 하고 보면 우리 세대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콰이강의 다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눈만 끔박끔박 하거든요. 콰이강의 다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밀럼의 바다입니다. 요런. 밀럼의 바다. 요것도 더 빽빽한 밀럼이죠. 이게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까 아시아에 발생한 온실가스 100억 톤, 매년 발생하는 100억 톤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버마는 뭐죠? 밀럼의 나라입니다. 정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한 땅의 크기가 중부 미얀마는 대한민국의 6.8배 정도 큽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만한 크기가 현재
이렇게 사막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년 전에는 비가 2,500ml가 내렸다 그럽니다. 제가 2013년도 3월 26일 날 이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2013년. 갔더니 과거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느냐 물었더니 2,500ml가 내렸고 1년에 3번 농사를 지었다 그럽니다. 산모작, 그죠? 그래서 한 가구, 한 집이 100만 원 벌었다 그럽니다. $1,000. 365로 나누면 2.5달러 되죠, 그죠? 한 가구가. 근데 지금은 650mm 정도 비가 내리다가 한때 350mm밖에 안 내린다 그럽니다. 2,500mm에서. 그렇게 되면서 비가 내릴 때 가서 땅콩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만 원 번다 그럽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도 못 짓고 쩔쩔 굶어야 되는 거죠. $300 정도거든요. 36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기후변화가, 자, 한국의 이영수와 같은 사람들은 2015년 또 2016년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은 이영수가 발생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1,500만 명이거든요. 80%가 농민들입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 여기가, 그죠? $1 이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즉, 미얀마에도 이영수 씨가 이렇게 많으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겨서 버린 거죠.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면 1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2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도 올라서니까 2도 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몽골입니다. 몽골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뭐죠? 황사가 발생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서울로 도착하는 데가 몽골입니다. 거기가 2도 올랐거든요. 자, 1도 올라도 미얀마처럼 이렇게 되는데 2도 오른 나라 한번 가볼까요? 2도에,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6년도에 6월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가 울란바토르입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딱 한 군데, 울란바토르 120만 명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데죠. 난지도 옛날 기억하시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난지도를 가보면요. 그 위에 가보면 사람들이 새카맣게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카맣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파지를 줍고요. 고치를 줍고 공병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팔아서. 근데 제가 거기 갔더니 똑같이 사람들이 새카맣게 올라가 있어요. 울란촐로트라고 하는 울란촐로트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저 봤더니 5살 그 쓰레기 싸는 적어도 10살 이상의 사람들, 어른들이 거기서 파지를 줍고 있고요. 봤더니 5살, 6살 되는 애들은 이 쓰레기차가 이렇게 우리 쓰레기차 똑같습니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5살, 6살짜리 애들이 그 쓰레기차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걔들이 아까 얘기했던 파지를 줍고 고치를 줍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났더니 적재함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적재함을 부었더니 작은 쓰레기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언덕이 만들어졌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여자애가 찢어지는 소리로 타미라 하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죠.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거는. 갔더니 바로
저희 쓰레기 계속 애를 부르는데 그 운전사가 쓰레기하고 애를 같이 버려버린 거죠. 그래 갔더니 막 뛰어갔더니 도착을 했더니 한 5살, 6살짜리 남자애를 저거 누나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애는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기에는 내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얘를 뭐지 병 2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근데 지금 몽골의 울람초르트 그 쓰레기 지역에는 현재 일주일에 1-2명 정도의 애들이 그렇게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갔고요. 아니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기 그런데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들 타미르 남매를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6개월 전에 애들은 남쪽에서 가축을 키웠던 부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와 젖을 그냥 이렇게 받아서 마셨거든요. 그 주식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풀과 물이 사라진 거죠. 이도가 올라온 거 얘기해 드릴게요.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졌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다 죽고 자기 키우던 가축들이 1,300마리였는데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 따라서 개를 하나 지고 온 게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유 주식인데요.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도시 오면 사 먹어야 됩니다. 1리터에 1,400원 정도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쓰레기 고철 주워서 팔아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타미르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1도하고 2도의 차이는 대단히 이 이야기의 차이입니다. 이영수 씨와 타미르 남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구 온도가 몽골이 2도 올랐거든요. 지구 온도가 2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라는 게 유엔이니까 유엔은 현재 지구 온도 2도씩 오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2도? 우리는 2도가 오르면 안 됩니다. 2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자, 2도가 오른 나라 한번 가볼까요? 몽골은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나라 크기는 한반도의 7배 정도입니다. 대단히 큰 나라고요. 인구의 반은 아까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150만 명. 그러니까 21개의 도가 있는데 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남한만 합니다. 여기 인구는 몇 명 사느냐? 47,000명 삽니다. 그러니까 한 서울시가 600평방 킬로미터거든요. 그 서울시는 1,000만 살지 않습니까? 1,000만 명. 근데 거기는 300명 삽니다. 몽골은 서울시만한 땅에. 공장도 없거든요. 인구도 적거든요. 근데 온도가 2.14도가 올랐습니다. 2.24도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도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는 몽골입니다. 아니, 인구도 적고 공장도 뭐 없고 그래도 어떻게 몽골이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랐을까요? 그것은 몽골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몽골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요. 그 외적 원인입니다. 외적 원인, 외부. 몽골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것이 외적 원인인데 중국, 한국, 우리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러시아, 여기 온실가스 영향입니다. 거의 직격탄을 때린 거거든요. 여기 몽골의 남쪽에 울란호수라고 하는 데입니다. 붉은 호수. 크기는 325평방킬로미터, 서울시 아까 600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죠. 서울시의 한 반보다 더 큰 데입니다. 저기를 갔거든요. 2007년 2월 달에. 그걸 갔는데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울란호수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하월렘 박사는 울란호수를 굉장히 잘 알아요. 낭고비 쪽에 있는. 근데 하월렘 박사가 1시간 동안 같이 헤맸는데도 호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GPS를 딱 꺼냈죠. 지도를 딱 꺼냈습니다. 차 뒤에 서서 야, 이 큰일 났다. 도대체 이 호수가 어디 갔어? 그래서 지도를 꺼내서 딱 봤거든요. GPS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참 상상해봐. 예?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책 읽으시 모양이네.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 느낌을 표현을 해서 찾아보려고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찾아본 게 가까운 게 뭐냐면 모골이 송연하다입니다. 모골이 그 호수가 깊이가 5m 정도거든요. 그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게 이도시 효과입니다. 그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3,000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200명밖에 그 당시 안 살더라고요. 그러면 3,000명 중에 200명밖에 없으니 2,8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처럼 도시로 그렇게 간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가 오르니 호수가 1,166개가 사라졌습니다. 강은 887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도 오른 효과입니다. 이게 2000년대 몽골의 모습입니다. 안구정화되죠.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몽골의 로망, 몽골에 가면 초원의 나라고 말을 탈 수 있고 이 로망이 200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대초원지대, 서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바양노르라는 지역입니다. 몽골어로 바양은 많다, 노르, 호수가 많은 대초원지대가 2007년도, 7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모래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지구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막화 방지 활동을 푸나시아가 한 데거든요. 좀 이따 여기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아저씨는 누구냐? 2002년도에 양념소 1200마리를 키웠던 목부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2년도에 갑자기 겨울에 눈이 30cm가 팍 내렸습니다. 우리 설날 정도에. 그리고 영하 50도의 기온이 20일 진행됐습니다. 영하 50도. 그런데 빙판처럼 얼어버린 거죠. 그 가축 1200마리가 원래 겨울에도 이렇게 땅 파서 먹거든요. 마른 풀 먹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파는 완전히 얼어버린 얼음을 파다가 가축들이 다 굶어 죽어버린 거죠. 그 해 1000만 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환경난민이 됐거든요. 이게 환경난민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기후변화로. 1000만 마리가 그 해 죽었거든요. 그래서 2만 가구가 환경난민이 됐습니다. 10만 명이 환경난민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도시 효과입니다. 몽골이 이렇게 사막화된 결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도시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쇼핑하고 관련되어 있는 쇼핑. 우리가 하는 쇼핑. 어떤 쇼핑? 염소틀에서 나오는 게 뭐죠? 캐시미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콩해양 익숙한 사진입니다. 장면입니다. 땅콩해양 하면 갑질 논란, 갑질 문제죠. 그죠? 근데 땅콩해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일단 땅콩해양으로 하나의 결과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비행기 대한항공 타기
그 얘기해도 되나? 여하튼 대한항공 탔더니요. 그다음부터는 결과 땅콩을 안 주더라고요. 땅콩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땅콩 안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인터넷을 달군 어떤 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옷을 보고요. 저 옷이 12월 달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얇은 코트, 앞에 입고 있는 저 회색 목도리 있지 않습니까? 저게 1%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뭐 캐시미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명품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땅콩향보다도요 더 관심이 있는 게 캐시미어에 대한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캐시미어. 캐시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시미어를 좋아하는 동안에 선진국들이 뭐냐면 이 좋은 양복들 있지 않습니까? 고급 양복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캐시미어를 좋아하는 동안에 몽골의 한쪽에는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몽골에서. 그러니까 저희 캐시미어, 몽골에 갑자기 캐시미어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캐시미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몽골의 이 은행, 금융자본들이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에서 온 이 은행 금융자본들이 일명 염소펀드, 캐시미어 펀드를 내놓습니다. 자, 350만 원 정도 빌려줄 테니 350만 원입니다. 염소 키워라. 그래서 캐시미어,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캐시미어가 몽골산입니다. 그것도 몽골의 염소 이 겨드랑이 턱에서 나오는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이 캐시미어를 키우라고 그러죠. 염소를 키우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400만 마리의 그 염소가 2천만 마리로 늘어납니다. 염소는 앞발이 뾰족합니다. 우리 하일처럼 뾰족했어요. 땅을 파서 뿌리채 먹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염소가 지나가면 모래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 갑자기 400만 마리 캐시미어 때문에 키우거든요, 몽골 사람들은. 근데 염소 고기는 안 먹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부터 몽골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면 염소 고기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캐시미어를 위해서 염소를 2천만 마리나 키우니까 삽시간에 몽골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캐시미어 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캐시미어 이 산지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35%입니다. 이자를 낼 돈도 없어진 거죠. 유목민들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난민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선진국의 캐시미어 사람들이 캐시미어를 선호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몽골은 사막화되고요. 오히려 그 멀쩡한 유목민들은 다 재산 다 잃고요. 쫓겨나고 누가 돈 벌었을까요? 아까 양, 염소, 심지어 개로 그 집까지 다 담보를 잡혀야 했거든요. 그거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금융자본, 은행자본이 가져갔습니다. 돈은 은행자본이 다 벌었거든요. 산지에서는 캐시미어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유통가 되는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이게 그 한편 기후변화와 함께 또한 사막화를 만들어낸 큰 책임이 염소한테 있을까요? 금융자본한테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10%가 이렇게 환경난민이 되거나 금융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난민은
돌아갈 터전이 다 파괴됐는데 돌아갈 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끝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들은 10%의 사람들이 난민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2도시의 효과입니다. 1도, 2도. 1도의 효과 얘기했지 않습니까? 2도의 효과. 아주 극단적인.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도가 올랐거든요. 내버려 두면 현재 2도가 오를 겁니다.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악순환의 고리가요. 반복이 되면서 몽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몽골이 사막화되니까, 사막화 확장되니까 폭염이 한국으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난 홍양년 씨, 당진군에 삽니다. 작년에 제가 만났거든요. 이분은 어디서 만났냐?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홍양영 씨는 자기 조상대대로 한 번도 폐암에 걸린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제가 서울에 와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폐암에 걸렸습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 18명이 폐암에 걸려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하필 당진에 살아요. 당진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진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진에 세계 최고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6기가와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사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홍양운옹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미세먼지죠. 그죠? 그 미세먼지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천수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폐암에 걸려서 의사의 진단은 뭐냐면 수술도 안 되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영향을 줬을까요? 이게 없었다면 당진만이 아닙니다. 제가 홍양운옹 도대체 1년에 수도권에만 홍양운옹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얘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해 하나 풀어봅시다. 오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사나 미세먼지 발원지가 어딘지 여러분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중국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거 기상청 자료를 보면 71%가 71%가 유입 황사의 거주 몽골입니다. 미세먼지도 발원지는 몽골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한국 과학자가 중국 유엔에 어떤 토론을 하는데 중국 과학자한테 한국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과학자가. 중국 뭐 노력한다고 얘기하는데 황사 문제나 잘 해결해라고. 에? 한국어로는 황사 문제나 잘 해결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국 과학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되게 무식한 사람, 무시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황사는 몽골에서 와. 왜 중국에서 온다고 얘기하니?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중국은 매년 불어오는 모래먼지 폭풍일이거든요. 폭풍 발생 일수가 2.5일입니다, 평균. 근데 몽골은 48일입니다. 날이 계산이 다릅니다. 몽골은 1년에 48일 동안 모래먼지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 모래먼지 폭풍이 바람이 황사와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반체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울란바토르 서쪽으로 200km 떨어져 있었던
바양노르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 폭풍입니다. 이 폭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에 48일 이상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오느냐? 이게 집입니다. 300m 규모로 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죠?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 적 있죠? 인터스텔라에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이 모래먼지 폭풍으로 보여주거든요. 흡사 이것은 마지막 날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황사 발생,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몽골에서 모래먼지 폭풍이 뜹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무거워서 떨어지고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하고 섞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 비유하자면 몽골에서 미사일 운반체가 뜹니다. 중국으로 가면서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이 탄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한국에 떨어집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홍양훈 씨는요, 단지 화력발전소의 근처에 살기도 하지만 서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 1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는가? 미세먼지로 15,000명입니다. 1년에. 전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OECD의 자살률이 1등이거든요. 근데 10,000명입니다. 1년에. 15,000명의 사람들이 그냥 조기 사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 이게 임종환 교수, 인하대의 임종환 교수팀이 발표한 2015년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3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할 겁니다. 사망률이 15% 이상이 됩니다. 이게 미세먼지 효과입니다. 2도씨, 그죠? 2도씨 오른 데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근데 올해 5월 8일 전에는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5월 8일, 5월 9일부터 어떤 일이 생기죠? 올해 5월 9일 전에는 막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5월 9일부터 깨끗해졌거든요. 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북서풍에서 동남풍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발생한 건 뭐죠? 가뭄과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막 폭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가을이 되나 했더니 뭐가 발생하죠? 미세먼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될 겁니다. 이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것이 지금 1도와 2도가 오른 효과다. 엄청나게 많은 홍양농이 1년에 저렇게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요, 15,000명에서 수도권만 25,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 기후변화입니다. 주요 원인은.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기후변화가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보다도, 아시아는 1990년대 이후부터 엄청나게 온실가스가 늘어났거든요. 100억 톤 이상.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이 기후변화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 볼까요? 제가 이 유엔의 2015년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 사하라 사막 이남이 사막화와 기후변화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입니다. 그 이남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이 기후변화와 사막화의 피해 지역입니다. 여기서 2억 명의 사람들이 짐을 떠났습니다. 자기 사는 터전이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을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2억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유럽에 갔습니다. 2억 명 중에 1년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와 사막화가 일어난 지역이 뭐 똑같습니다. 여기가 식량폭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그것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전 세계 60건의 식량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게 진압을 당한 30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한 지역하고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난 지역, 사막화가 일어난 지역, 식량폭동이 일어난 지역, 테러가 일어난 지역이 같습니다. 그럼 보니까 기후변화, 안보 문제, 식량 문제, 그렇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아프리카 좌우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소말리아가 자기 고향이다. 근데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바로 저렇게 집을 떠난 사람이 16살 되는 애가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왔다는 거죠. 한 해. 걔는 배가 고팠겠죠.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꿈을 갖고 모가디슈에 왔습니다. 소말리아 수도거든요. 꿈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 고향 다 파괴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양복 입고요. 넥타이를 맨 신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점심도 사주고요. 식량도 주고 옷도 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신사는 그 친구에게 16살 되는 그 친구에게 뭘 주느냐면 꿈을 하나 더 줍니다. 결혼도 시켜주거든요. 근데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아이의 꿈. 6개월 뒤에 그 아이는 호텔에 가서요. 자살 폭탄 메고 자살 폭탄을 터뜨립니다.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게 테러의 양상입니다. 테러는 종교하고 관련 없습니다. 테러는 빈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아는 그러면, 향후 28억 명이 환경난민 전략 위기에 처해 있는, 전 세계적으로 28억 명이고요. 그 중에, 봅시다. 단 2008년, 2012년 4년, 5년 동안에 1억 4,400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주로 발생했을까요? 아시아입니다. 전 세계 2000년대 이후에 1등에서 10등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파괴된 지역, 기후변화로 죽은 사람과 난민 수를 합쳐서 1등에서 10등을 내봤거든요. 2012년도에. 1등에서 10등 안에 7개가 아시아였습니다. 1등 방글라데시, 2등 미얀마, 3등 필리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스트 브라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 동료들은 서구 사회를 파멸시킨다는 목표를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달성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과거와 아프리카의 현재는 아시아의 미래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네. 빈곤의 종말은 이 21세기 말에 한번 읽어보시죠. 섭씨 4도가 오르고 20년 또는 30년 안에 섭씨 2도가 상승한다. 4도가 오르면 식량 생산의 70%가 감소해 인류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거 환경운동가가 말한 것 같죠? 과격한. 아닙니다. 2014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2도가 오를지, 지금 4도가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백신이 있는지 한번, 그죠?
저렇게 심각하다면 백신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백신은 뭐죠? 한번 딱 맞으면, 그죠? 치료가 딱 되는 백신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있죠? 얼마나 있는데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45%는 거의 90%는요,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45%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고요. 온실가스에. 그 철강회사 뭐 이런, 조선 뭐 이런 데서 에너지 과다 산업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일반 2,200만 가구는요, 10%밖에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10%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90%의 책임은 대자본에게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갖고 여러분들이 돈 법니까? 여기 석탄화력 발전소 업계에 있습니까? 없죠. 네. 대다수 대자본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절대적 책임은 대자본에게 있습니다. 자, 대자본이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자본이 백신을 만든다니까요. 백신이 뭔지 아시죠? 백신 만드는데 1조 원의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회수해야 되거든요. 상업적입니다. 대자본이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찾아냈습니다. 청정에너지의 재발견을 했습니다. 청정에너지의 재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패러다임. 석탄의 시대와 석유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대자본이 청정에너지의 재발견이거든요.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전기자동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동안 지구를 망가뜨리면서 돈을 벌었던 대자본이 지구가 파괴된 곳에서 백신을 만들면서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본이 봅시다. 애플사,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여기가 지금 청정에너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가 2020년도에 이들은 100% 자기들이 쓰는 에너지를 다 청정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는 7kW 태양광 장착 배터리를 태양광 장착했어요. 지붕에 있는 태양광 해서 지금 일하고 만들고 있어요. 응? 오케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1억 6천만 대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에너지적으로 다 만들 수 있고요. 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20억 대가 있으면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다 만들 수 있어. 저 배터리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대단한.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 배터리가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국전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전기 만들면 됩니다. 우리 집에 지붕 요즘은 워낙 발달돼 갖고요. 기와장처럼 생긴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습니다. 그냥 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리창에 갖다 붙이면요 태양광 발전이 됩니다. 땅이 많이 필요하다 태양광 만들려면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그 땅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하게 원전 얘기가 나오니까 땅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태양광 보러 다녀보니까 투명한 태양광도 발명이 됐고요. 우리처럼 기와처럼 생긴 태양광도 이미 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누가 주도하느냐? 주도하는 게 실리콘밸리하고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던지는 폭탄 던지는 나라? 쓰레기 공장이 가득 찬 나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해외로 나가보면요.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나보면 중국은 세계 청정에너지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1등. 미국의 2배입니다. 투자. 자, 2020년까지 8억 톤 석탄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450조 원을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1등이에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과거에 저는 2005년도에 태양광 사업 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친놈이래요. 왜냐면 원자력의 10배 되는 가격이. 근데 2020년도가 되면요. 이 하나 큐쉘의 보고서거든요. 2020년도가 되면 원자력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 120원이 되고요. 태양광, 석탄, 가스는 80원이고 풍력은 70원이 됩니다. 1kW 생산하는데. 이게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이 시대가 되면요. 원전 필요 없어요. 자, 왜 청정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많이 대자본이 투자하느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 걱정해서 그럴까요? No, 아닙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실리콘밸리. 1인자만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2인자가 돼도 못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은 뭡니까? 저 돈이 있어서 사는 거죠. 그죠? 저거 1억대 만들려고요. 그 1억대 ESS, 그러니까 배터리 만들려면요. 테슬라 모터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1억대 만들려면. 그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입니다. 그거 만든다고 한순간에 지구촌은 화석연료로 뒤덮일 겁니다. 즉 3도가 오를지 4도가 오를지 모르는 거기서 전기자동차 운전해야 됩니다. 백신이 답은 아니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80% 이상, 20%의 돈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80%는 돈 없는 사람은 오늘 당장 먹고 죽을 그 약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죠? 난 비록 이 누구죠? 스피노자. 난 비록 내일 지구의 정벌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겠다. 뭔가 이거 저는 이 청정에너지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답일 거라고 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게 스피노자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멋진 말이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왕가리 마타이거든요. 여러분은 왕가리 마타이 잘 아십니까? 왕가리 마타이? 케냐의 여성입니다. 200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비정치적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유일합니다. 최초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15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2006년도에 제안합니다. 근데 2006년도 제안했는데 저도 그때 우리 단체도 프로나시아도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여기 참여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15그루 나무 심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벌새 이야기입니다. 벌새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2004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산에 불이 나면 모든 동물은 다 도망간다. 근데 토끼도 도망가고 뭐 사슴도 도망가고 코끼리도 다 도망가는데 단 하나 벌새, 우리 벌새 보신 적 있죠? 어릴 때 그죠? 우리 세대. 저도 벌새를 봤거든요. 손톱
손 한마디 정도입니다. 근데 이 벌새는 그 작은 부리로 시내에 물을 떠서 불난 그 나무에 물을 뿌린다. 그죠.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불 끄는데 보잘것없는 벌새. 이것이 인류의 문제를 구원하는 답일지도 모른다. 즉, 인류 전체가 70억이 모두 벌새처럼 한평생, 1년이 아닙니다. 한평생 나무 10그루만 심으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정에너지, 그죠? 그게 해답이 아니라면 인류 전체가 벌새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대다수 사람들은 벌새가 되기는 쉽거든요. 1년에, 근데 평생 나무 한 그루 안 심고 가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근데 인류 전체가 1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집단지능에 의해서요. 뭔가 인간이 파괴해서 산림의 존재로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파괴해서 산림의 존재로 전환이 일어난다. 나무가 700억 그루가 심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게 커뮤니티의 재발견입니다. 마을의 재발견이거든요. 자, 여기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재발견. 아까 청정에너지를 재발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재발견해보자. 그래서, 첫째는 에볼라 해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201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5,000명, 에볼라에 걸렸고 2,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난리 난 거 기억하십니까? 에볼라. 근데, 백신이 해결했을까요? 에볼라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에 생기면 백신이 당장 만들어집니다. 백신 만드는데 백신은 상업적이거든요. 1조가 될지 그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저거 70년도에 발생했거든요. 백신 안 만들어집니다. 또 백신이 만상자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냉장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기 없습니다, 저기. 그 뭐로 해결했을까요? 2015년 12월에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급한 어떤 문제를 굉장히 급하니까 공유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기니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 세 나라에 발생을 했는데 라이베리아에 이름도 없는 로파라는 지역에서 8주 동안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8주 동안. 그 주변은 막 에볼라가 발생하는데 그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WHO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피터 클레먼트. NGO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차 몰고 넉 달 전에 저기 로파라는 지역을 간 거죠. 가서 봤더니 막 사람들이 뭘 하는 거 봤냐면 이게 체액으로 없는데 에볼라는 누가 돌아가시면요 전통장례를 치릅니다. 키스를 하고요 씻깁니다. 그러면서 같이 걸려서 같이 죽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이야. 그러면서 마을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거든요. 지도자들이 저 해봐 했는데 그 교육의 결과 8주 동안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커뮤니티의 승리다. 백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에볼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백신은 돈 되는, 그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미얀마 사람들, 몽골 황영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커뮤니티. 비슷합니다. 근데 커뮤니티에서 서울 석관동 두산 아파트에 이제 2009년도에 그 젊은 29살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젊으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당신이 회장을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09년부터 시작한 게 아파트에 에너지를 줄이자는 일을 시작합니다. 대표를 하면서. 근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모두 자기들이 동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송출합니다. 심재철 회장, 젊은 친구 분이거든요. 재밌는 일을 주민들하고 합니다. 투표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베이터 전등을 30% 줄였더니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 그것도 30% 낮춰도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효율적인 펌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모든 주민들하고 투표해서 1998세대거든요. 여기 사는 분들이. 하면서 1년에 65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줄이고 15억의 전기료가 들었는데 2억 4천만 원을 줄입니다. 1년에. 65만 킬로와트는 어느 정도냐면 150가구가 1년에 쓰는 전기량입니다. 이거를 이 마을이 해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나는 오늘 커뮤니티를 신겠다.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커뮤니티를 신겠다. 이것은 아까 28억 인구가 지금 기후변화와 사막화 위기 지역에 있다고 아까 얘기 들었죠. 그 28억의 인구를 위한 모델을 만든 게 마을입니다. 한 마을에서 만든 마을 이야기거든요. 이 마을. 근데 기후변화는 인류가 1만 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설레라도 있는데요. 설레가 없습니다. 나무 심고 풀 심는다. 나무 심고 풀 심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죠. 처음 있는 일은요. 처음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서 커뮤니티 재발견했는데 이것은 유엔에서 여기를 제가 드릴게요. 유엔에서 2014년도에 1만 년 만에 처음 생기고 28억 인구가 이 문제에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유엔이 전 세계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모델을 제시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제시를 했는 76개 나라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몽골이 제시한 게 프로나시아가 만든 모델입니다. 몽골 정부가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유엔의 생명의 토지상인데요. 그게 전 세계 이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고상을 주게 됩니다. 14,000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초기부터 이게 이제 28억 명을 위한 모델입니다. 한 마을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이게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그 공고 모델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난 지역과 사막화가 일어난 지역에는 나무만 사라지고 땅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사람들이 자립을 하면서 이렇게 생태 복원하는 모델입니다. 환경난민들이 제가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2002년 내가 키우던 가축들이 사막으로 모두 굶어 죽을 때까지 나는 유목민이었다. 나는 살기 위해 일을 찾아 울란바토르로 무작정 떠났다. 4년간 도시에서 일을 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환경난민 이야기거든요. 근데 고향에 왔을 때 마을이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래만 가득했던 사막이 사라지고 대신 숲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궁금해 나는 프로나시 활동에 합류했다. 현재 농업과 조림 기술을 배우고 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 모래 먼지 폭풍이 일어난 지역 바양물에 살았던 분이
환경난민이 되어갖고 떠났다가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까 타미르 형제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래먼지 폭풍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마을이 1200헥타르인데 120헥타르 정도 10분의 1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지역에 모래먼지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10배 정도의 규모의 모래먼지, 나무를 심었더니 10배 정도의 규모의 모래먼지 폭풍이 사라졌고요. 근데 나무만 심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뭐를 심었느냐? 과일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기가 비타민 나무거든요. 비타민 나무가 고가의 황금성 작물입니다. 이거를 심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뿌리 캐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그들이 삶을 환경난민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죠? 애들과 엄마가 같이 밤에 잘 수 있는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년에 현재 요즘 200가구가 우리가 7개 군데의 지역에 몽골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아프리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 비타민 나무 대신요 대추야자 이런 거로 바꾸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푸른아시아 제 있는 단체가 푸른아시아고 저는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젊은 활동가가 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아이를 낳습니다. 나는 아직 이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기후위기를 만들지 않은 세대입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피해를 온전히 또한 지고 가야 할 세대입니다. 책임이 없는데 온전히 기후변화 한가운데를 겪어야 되는 세대. 이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는가? 이제 태어나는 세대를 위해서. 다 파괴시킨 우리 선조들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만일 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요. 이거 어떻습니까?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같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10억 그루 나무 심기, 아까 왕가리 마타이 씨가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1년 동안 해서 성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왕가리 마타이는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없어졌거든요.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10억 그루 나무 심기 어떻게? 아까 커뮤니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만 평방킬로미터 생태 복원으로 20만 평방킬로미터의 환경이 개선됩니다. 10배 정도. 한반도만한 땅의 크기가 10억 그루 나무 심으면 개선이 되고요. 100만 명의 환경난민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런 운동을 저는 이제 테라시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테라, 땅이란 뜻이고요. 아시아의 땅을 살리는 운동을 한번 벌려 나오고자 하는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